보통 우리가 역사책을 딱 펼치고 그 거대한 전쟁 지도를 볼 때면요. 약간 뭐랄까, 묘한 안도감이나 기대감 같은 걸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아주 잘 짜인 체스판 같으니까요. 맞아요. 빨간색 화살표는 이쪽으로 웅장하게 쫙 진격하고 파란색 방어선은 저기에 엄청 단단하게 쳐지고 모든 게 되게 깔끔하고 이분법적이고 완벽하게 통제된 전술의 결과물처럼 보인단 말이죠. 사실 역사라는 학문 자체가 과거를 좀 정돈해서 보여주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승리와 패배, 침략자와 방어자, 명분과 결과. 우리는 이런 아주 거시적이고 정돈된 범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머릿속 쑥쑥 들어오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그 복잡하고 잔혹한 과거가 우리 머릿속에 좀 안전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깔끔한 지도 위에 있는 화살표 하나를 돋보기로 딱 들여다보는 순간 갑자기 그 정돈된 체스판은 산산조각이 됩니다. 완전히 박살이 나죠. 네, 카메라 렌즈를 저 하늘 위에서 그 16세기에 흙먼지 팍팍 날리는 성벽 위로 훅 끌어내려 보면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건 절대 천재적인 전술이 아니에요. 네, 그저 극도의 두려움에 떨면서 핏물 벤창을 꽉 쥐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지독하게 혼란스러운 생지옥. 딱 그거죠. 와, 생지옥.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 다룰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16세기 말 동아시아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지진,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일본 기록으로는 물록 경장의 역이라고도 하죠. 네, 아주 거대한 충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미션은요, 이 전쟁을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의 움직임으로만 보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연결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제공된 자료들을 보면 진짜 흥미로워요. 아주 건조하고 행정적인 전투 보고가 담긴 선조실록부터 대자암 승병들의 생생하고 문학적인 전투서사, 그리고 심지어 대자암에서 행주산성까지의 현재 경로를 보여주는 현대의 9701번 버스 노선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료의 스펙트럼이 정말 넓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진흙투성이 성벽 위에서 덜덜 떠는 손으로 창을 쥐었던 평범한 개인들의 심리, 그리고 이 잔혹한 충돌이 동아시아 문화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쉴 새 없이 넘나들어 볼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 방대한 역사의 타임라인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모든 거대한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서서히 벌어지던 시대의 균열이 한순간에 팍 폭발하는 거죠. 그게 1500세기에서 1600세기로 넘어가던 시점인 거죠. 네, 당시 동아시아는 그야말로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의 닫힌 때와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의 질서를 꽉 잡고 있던 명나라 중심의 조공무역 체제가 속으로 고마 터지고 있었거든요. 오, 근데 명나라라고 하면 당시 아시아의 절대적인 슈퍼파워 아니었나요? 겉보기엔 그랬죠.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특히 명나라가 오랫동안 고수했던 해금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다를 막는 정책이요? 네, 바다를 완전히 봉쇄하고 국가가 허락한 조공무역 외에는 민간의 해상 교역을 철저히 금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업의 발달과 인간의 욕망을 법으로 막을 수가 있나요? 절대 못 막죠. 풍선 효과처럼 어디선가 터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밀무역이 성행했고 급기야 왜구라 불리는 거대한 다국적 해적 집단들이 바다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아, 왜구가 단순히 일본 해적만이 아니었군요. 네, 다국적 묘수 카르텔에 가까웠죠. 게다가 이 무렵에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의 무역선들, 당시 표현으로 남의 내 배들이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싣고 동아시아 바다에 쓱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꽉 쥐고 있던 바다의 통제권이 막 풀리면서 그 틈새로 막 막대한 은, 신무기, 온갖 밀수꾼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던 엄청난 혼란기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에너지를 쫙 집어삼키면서 일본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아, 드디어 등장했네요. 네, 100년이 넘는 끔찍한 내전, 즉 전국 시다를 끝내고 일본을 통일한 그는 1585년에 관백이라는 자리에 오릅니다. 천황을 대신해서 정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죠. 네. 문제는 이 통일된 일본 내부에 피를 머금은 30만 명의 실전 부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무사들의 넘치는 폭력성을 밖으로 분출시키지 않으면 당장 다시 내전이 터질 판이었죠. 그래서 히데요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기획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자료에 나오는 고려를 거쳐 대당, 즉 명나라를 정복하고 나아가 남만과 인도까지 지배하겠다는 그 거대한 망상 말이죠. 네, 아주 정확합니다. 아니 근데 명나라 황제를 내쫓고
일본 천황을 베이징으로 옮기겠다는 계획도 세웠다던데 이거 당시 현실 감각으로는 완전 뭐랄까 지독한 과대망상 아닌가요? 철저한 과대망상이 맞습니다. 오물한 개구리식의 오만방자함이었죠. 그런데 이 거대한 망상이 현실의 끔찍한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첫 단추를 딱 보면요. 아주 코미디 같으면서도 비극적인 외교적 총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 어떤 총국이요? 이른바 정명향도라는 요구입니다. 잠깐만요. 쓰시마 입장에서는 진짜 완전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닙니까? 쓰시마 엄청 척박한 섬이잖아요. 농사도 잘 안 돼서 전적으로 조선과의 무역에 기대어 먹고 사는 동네인데 생명줄을 조선이 쥐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조선 조정에 찾아가서 우리 보스가 명나라 칠 건데 너희가 앞장서서 칼바지가 되라 이렇게 전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 본사 회장님이 저기 1위 경쟁사 인수하게 당장 쳐들어가자 하고 막무가내로 지시한 걸 중간 관리자가 지레 겁먹고 파투 날까봐 아유 저희 벤치마킹 좀 갈 테니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이메일을 싹 순화해서 보냈다가 결국 대참사가 난 격이네요. 와, 구조적으로 완벽히 일치하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수호 요시토시는 히데요시의 강압적인 지시를 그대로 조선에 전했다가는 당장 교역이 끊기고 자기네 영지 쓰시마가 굶어 죽을 걸 뻔히 알았어요. 당연하죠.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중간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히데요시의 명명을 쏙 빼놓고 일본이 통일되었으니 새로운 국왕에게 통신사를 보내 축하해달라 이렇게 친선사절 요청으로 조선의 말을 바꿉니다. 아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조선에서 황룡길, 김성일 같은 통신사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정작 히데요시는 그 통신사를 자기가 보낸 협박에 겁을 먹고 스스로 고개를 숙이러 온 복속사절로 착각했다고요? 맞습니다. 양쪽 다 중간 관리자의 필사적인 거짓말에 속아서 완전히 다른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와 진짜 환장하겠네요. 결국 전쟁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스시마 측도 더 이상 거짓말을 덮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 명령인 정명향도를 가도인명이라는 말로 또 한 번 교묘하게 싹 바꿉니다. 길을 빌려달라는 뜻인가요? 네, 우리가 명나라에 조공을 하러 들어가고 싶으니 조선이 길만 좀 빌려달라 이런 식이었죠. 당연히 조선은 명나라와의 조공 체제 속에 있었으니까 이를 단칼에 거절했고 히데요시는 이걸 핑계로 침략의 명분을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그 중간에서 오간 정보의 왜곡이 양측의 오해를 극대화시켜서 전쟁의 뇌관을 그냥 뻥 터트려버린 거네요. 네, 그리고 그 거대한 망상과 뒤틀린 외교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그 끔찍한 대학살로 이어집니다. 맞아요. 1592년 4월에 바다를 새까맣게 덮을 듯한 일본군이 부산진에 상륙하면서 한반도는 진짜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제공된 자료를 보면서 제가 제일 섬뜩했던 건요. 이 전쟁이 단순히 영토를 뺏고 뺏기는 싸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전쟁에 유독 끔찍하게 기억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민간인을 향한 국가 단위의 체계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 때문이에요. 국가 단위의 폭력이요? 네. 전쟁이 길어지고 조선의 농민들이 의병을 조직해서 게릴라전을 막 펼치니까 일본군은 이른바 산사냥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산사냥이요? 단어부터 너무 무서운데요. 산속에 숨어있는 사람은 군인이든 노약자든 갓난아이든 가리지 않고 짐승 사냥하듯이 막 몰아서 학살하는 끔찍한 작전이었죠. 게다가 전공을 증명하는 방식도 너무 기괴했어요. 원래 무사들은 적장에 머리를 베어서 공을 증명하잖아요. 그런데 바다 건너 조선에서 머리를 베어 일본까지 보내려니 금방 썩고 부피도 너무 크니까. 네, 그 대안으로 코를 베어 오라고 명령합니다. 라고요.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일본 장수들은 부하들에게 1인당 코 몇 개 이런 식으로 할당량을 줬습니다. 실적을 채우라는 거죠. 그렇게 소금에 절여진 수만 개의 조선인 코가 교토로 보내졌습니다. 히데요시는 그 코들을 모아 무덤을 만들고는 승려들을 동원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위령제를 지내주는 기만적인 퍼포먼스까지 벌였습니다. 와, 사람 코를 다 베어놓고 자비로운 위령제요. 폭력을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계량화하고 그걸 행정 처리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차가운 행정이었죠. 이런 압도적인 폭력이 온 국토로 휩쓸고 있던 와중에 이제 우리의 시선을 1593년 2월 한양 서쪽의 행주산석으로 좁혀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본 자료 중에 이 전투를 기록한 선조실록 부분이 진짜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충격적이셨나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첩을 기록은 장수의 뛰어난 지략, 병사들의 뜨거운 애국심, 펄럭이는 깃발,
막 이런 영웅서사로 가득 차 있어야 하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요? 네. 근데 실록은 너무 다릅니다. 당시 고산 현감이었던 신형이가 의주로 피난가 있던 선조에게 전투 상황을 보고하는데요. 그 대화가 무슨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선조가 뭐라고 묻던가요? 묻는 방식이 딱 이래요. 적의 숫자는 대략 얼마인가? 기병이냐 보병이냐? 우리 군사는 어떤 무기로 방어했나? 아주 건조한 통계와 수치만 캐묻네요. 맞아요. 심지어 신경희의 보고를 보면 3만 명의 정예 일본군을 상대로 권율 장군의 군대가 싸운 곳은 단단한 석성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울타리랑 흙, 돌로 대충 쌓아 올린 토석성이었어요. 거기서 화살과 돌멩이 심지어 재를 눈에 막 뿌려가며 악으로 버틴 거거든요. 근데 선조가 가장 날카롭게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누구의 책임을 물으려 했죠? 주변 진영의 장수들 중에 구원하러 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딱 이거 묻습니다. 양천의 조대곤, 심하게 우성전 같은 장수들의 이름이 거기서 바로 튀어나오죠. 배를 타면 금방 올 수 있는 거리에서 뻔히 우리 편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으면서도 일본군 기세에 쫄아서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서에 명확하게 박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군사 네트워크, 서로를 구원한다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다는 거네요. 방증하는 뼈아픈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실록을 보면 방어를 하던 중에 적이 성에 올라왔다는 헛소문이 막 퍼집니다. 당연히 흙먼지 속에서 군사들이 막 동요하고 도망치려 하겠죠. 그때 권율 장군이 어떻게 했는지 실록에 아주 또렷하게 적혀 있어요. 직접 칼을 빼들었죠. 네, 직접 칼을 빼들고 도망치려는 자기 휘하 아군 몇 명의 목을 그 자리에서 서슴없이 베어버립니다. 흥미를 넘어서 굉장히 서늘하고 무서운 기록입니다. 그런데 선조와 신하들은 그걸 두고 장수가 군기를 엄하게 잡아 독전한 덕분에 이긴 거라며 오히려 극찬을 합니다. 왕이 하사한 칼, 즉 내장검의 위엄이 군유를 세웠다는 식으로요. 후대 역사는 이걸 그저 권율 장군의 빛나는 카리스마 정도로 포장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막상 그 행주산성 성벽 위에 증집되어 서 있던 덜덜 떠는 평범한 병사라고 쳐봅시다. 끔찍하죠. 눈앞에는 머리 끝까지 무정한 사스마의 정예병들이 시뻘건 칼을 쥐고 사다리를 타고 콱콱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려고 딱 뒤를 돌아봤더니 이번에는 아군 최고 지휘관이 내 목을 치기 위해서 피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 눈을 희번덕거리며 서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도 적에게 죽고 뒤로 가도 아군에게 죽는 상황이네요. 네, 이게 완벽한 생지옥이지 뭡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국가 시스템과 군의 사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통제 수단이 바로 더 큰 공포였던 겁니다. 실목의 이 차가운 시선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소모품으로 전락하는지 아주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서늘하네요. 지휘관들이 짊어져야 했던 그 지독한 압박감을 군율과 명분이라는 행정적 언어로 싹 포장해서 기록 속에 밀어넣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왕과 장수들의 그 차가운 행정의 시선에서 빠져나와서요. 이제 렌즈를 가장 아래로 훅 내려보겠습니다. 그 흙먼지 날리는 성벽 위에서 직접 돌멩이를 쥐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 앞까지 들이대 볼 텐데요. 제공된 현대지도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네, 경기도 고양시 대자암에서 행주산성까지의 경로죠. 맞아요. 지금은 97070 광역버스를 타면 입구에서부터 한 10분, 15분이면 가는 아주 일상적인 경로잖아요. 스마트폰 보면서 음악 몇 곡 들으면 금방 도착하는 아주 평화롭고 지루하기까지 한 짧은 출퇴근길입니다. 하지만 1593년 2월, 그 매서운 겨울에 산에 아직 눈이 꽝꽝 얼어붙어 있던 그 시절에 이 짧은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화로운 부처님의 암자에서 살점이 뜯겨나가는 살육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지옥의 경계선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길을 걸어 행주산성으로 향했던 13명 승려의 이야기가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성병들의 참전이요? 임진왜란이 가진 아주 독특한 미시적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분들은 사람 찌르는 무기, 다루는 법을 배운 정규군이 아니에요. 주지 노승부터 아직 피도 안 마른 앳된 소년 승려 도윤까지 그냥 13명의 평범한 수도승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잖아요. 네, 무기가 없어서 산짐승 쫓을 때나 쓰던 긴 장대 끝에 부엌칼을 칭칭 동여매고 심지어 절 마당에 있던 그 무거운 돌맷돌까지 밧줄로 묶어서 등에 짊어지고 전장으로 향했죠. 와, 맷돌을요. 전투서사를 보면
이 승려들이 배치된 곳에 하필 일본군 중에서도 가장 독종이라고 불리던 시마즈 요시히로의 사스마 정예 군대가 막 몰려옵니다. 포탄이 터지고 피가 사방으로 튀는 그 성벽 위에서 노승이 품에서 뭘 꺼내죠. 목탁을 꺼냅니다. 맞아요. 딱, 딱, 딱. 전장의 그 날카로운 쇳소리랑 화약 터지는 굉음 사이로 기묘하게 목탁에 박자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어린 승려들이랑 집신시는 백성들은 마치 불당에서 예불을 드리듯이 그 박자에 맞춰서 맷돌이랑 바위를 절벽 아래로 쿵쿵 밀어 떨어뜨립니다. 정말이지 숭고하면서도 기괴한 장면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잠깐만요. 청취자 장신도 이 대목에서 분명히 의문이 드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근본적인 모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절대적인 교리가 뭡니까? 불살생. 즉, 살아있는 모든 곳에 목숨을 빼앗지 말라는 거잖아요. 불교의 제1계명이죠. 네. 근데 이 승려들이 지금 목탁 소리에 맞춰서 창을 쥐고 사람 가슴을 찌르고 무거운 바위를 굴려서 사람의 두개골을 부수고 있습니다. 이 13명의 승려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완전히 저버린 걸까요? 아니면 신념의 형태를 바꾼 걸까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봐야 하죠? 그건 당대 승병들 스스로도 피를 토하며 고뇌했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일 겁니다. 기록에 남은 서사를 보면 참혹한 전투 중에 10대 소년 승려 도윤이 덜덜 떨며 묻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수행입니까? 자기 손에 묻은 피를 보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10대 아이가 그런 질문을. 그때 주지노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러 가는 것이다. 와,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러 가는 것이다. 단순히 글자로 적힌 불살생이라는 교리에 갇혀있기에는 지금 내 눈앞에서 어린아이들이 창에 찔리고 늙은 백성들의 코가 베어지는 현실이 너무나도 참혹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신념을 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한다는 불교의 더 큰 자비로움을 내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이 성벽과 백성을 지켜낸다는 가장 처절한 형태로 실천한 거죠. 도덕적 결벽증을 버리고 직접 진흙탕 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아, 진짜 닭살 돋네요. 그리고 그 처절한 방어의 정점에서 전장은 가장 드라마틱하고 잔인한 아이러니를 하나 툭 던져줍니다. 바로 성벽을 기어 올라온 붉은 끈의 무사와 10대 승려 도윤의 대결입니다. 시마즈 요시히로 휘하의 베테랑 장수였죠. 일본 내전 시절부터 수많은 전장을 누볐고 죽기 전까지는 절대 갑옷 안쪽에 있는 붉은 끈 매듭을 풀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츠마의 정예의 선봉장입니다. 아니, 이 무시무시한 베테랑 무사가 성벽의 틈을 딱 비집고 올라왔을 때 하필 그 앞을 막아선 게 핏물 묻은 창을 들고 손을 벌벌 떨고 있던 앳된 숙녀 도윤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 명은 사람 숨통을 끊는 기술을 평생 갈고 닦은 프로 살인기계예요. 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누굴 때려본 적도 없이 산에서 목탁 치며 불경만 외우던 10대 소년이죠. 일반적인 전투라면 검술과 체력의 차이 때문에 승패는 1초 만에 베테랑 무사의 압승으로 끝났어야 합니다. 근데 도윤은 검술로 싸운 게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본 장수의 날카로운 칼부림에 밀려 넘어지던 도윤은 아주 본능적인 생존의 감각으로 창의 날카로운 칼날 부분이 아니라 무딘 자루 끝부분으로 상대의 가심 중앙을 힘껏 팍 밀어버립니다. 찌른 게 아니에요. 그냥 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온 체중을 실어서 냅다 밀어버린 겁니다. 살고 싶다는 생존 본능이었죠. 네, 그 둔탁한 타격에 중심을 잃은 베테랑 무사는 허무하게 흙바닥을 헛디디면서 그대로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비명을 지르며 추락합니다. 평생을 칼과 피 속에서 살아오며 전장을 휩쓸었던 전사가 살생을 두려워하며 눈을 질끈 감고 밀어낸 어린 승려의 아주 서툰 몸짓 하나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 장면을 성벽 저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던 일본군 총사령관 시마주 요시히로는 이렇게 독백을 남깁니다. 어린 승려가 밀어낸 것이 아니라 산이 밀어낸 것이다. 산이 밀어낸 것이다. 네, 저 산 위에는 병사가 아니라 마음이 남아있다. 와, 산전수전 다 겪은 역전의 노장조차도 도저히 무력으로 꺾을 수 없었던 그 방어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본 겁니다. 권율 장군의 계산된 전술이나 서슬퍼런 처형의 공포보다도 어떻게든 내 이웃과 이 성벽을 지키고자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필사적인 마음들이 그 엉성한 흙벽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요새로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자, 이제 치열했던 전투의 연기가 좀 거쳤습니다. 이 행주산성의 개별적인 전투, 그리고 무려 7년에 걸쳐 한반도를 유린했던 임진왜란 전체가 양국의, 아니 동아시아 전체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남겼을까요? 저는 앞서 잠시 언급했던 일본군의 잔혹한 점령 정책 중에 포로 납치 부분이 유독 눈에 밟히더라고요. 이 전쟁이 남긴 가장 깊은 상흔이자 동시에 가장 역설적인 문화적 유산이죠. 일본군은 전장 후반부에 후퇴하면서 수만 명의 조선인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남자들은 일본의 텅 빈 농경지를 메우기 위한 노예로 쓰였고, 여자들은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은을 받고 팔아넘겨지는 노예무역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어요. 진짜 끔찍하네요. 네. 그런데 그중에는 수많은 조선의 도공들과 지식인 학자들도 무더기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도공들을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납치해간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당시 일본 지배층 사이에서는 다도, 즉 차를 마시는 문화가 권력과 부의 절대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조선의 찻사발 하나가 일본의 웬만한 성 하나와 맞먹는 가치를 지닐 정도였으니까요. 성 하나요. 대박이네요. 하지만 당시 일본에는 흙을 높은 온도로 구워서 단단한 백자를 만들어내는 첨단 기술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도자기 기술자들을 통째로 납치해간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역사학계 일각에서는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역사가 진짜 짓궂은 게요. 가장 잔혹한 방식의 인신매매와 폭력이 뜻밖의 거대한 문화적 유산을 탄생시켰다는 겁니다. 끌려간 조선의 도공들은 낯선 사트마 지역, 아리타 지역 이런 곳에서 가마를 열고 흙을 빚어야만 했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요. 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일본 도자기 예술의 최고봉으로 불리면서 전 세계로 수출된 사츠마 야키, 아리타 야키의 기초가 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주자학자 강한 같은 인물은 일본의 승려 후지와라 세이카와 교류하면서 지식을 전수했는데 이게 훗날 일본 에도 시대의 사상적 뼈대를 형성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서 일본의 아름다운 박물관에 전시된 그 화려한 도자기들을 보며 막 감탄할 때 그 빛나는 유약 아래에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짐승처럼 끌려간 조선 도공들의 피눈물과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던 고향에 대한 지독한 한이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파괴적이고 잔혹한 폭력이 다른 한편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과 심오한 철학의 씨앗이 되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이 진짜 소름돋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역사가 가진 가장 잔인하면서도 흥미로운 딜레마입니다. 임진왜란은 단순히 국경선을 위협한 물리적 충돌에 그치지 않았어요. 지식과 예술, 첨단 기술의 거대한 강제 이동을 초래했고 결국 동아시아 3국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완전히 나비 효과네요. 네. 무리하게 조선에 파병했던 명나라는 국력이 쇠약해져서 결국 북방의 청나라에게 멸망당하는 길을 걷게 되고요. 일본 역시 무리한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정권이 몰락하고 도쿠가와 막부 시대가 새로 열리죠. 그럼 조선은요? 한반도에 남은 조선의 백성들에게 이 7년은 자료에 명시된 표현 그대로 뼈에 새겨진 임진년의 악몽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깊은 민족적 트라우마로 맥동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황제를 내쫓고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오만방제한 망상에서 시작된 명분 없는 전쟁. 그 거대한 지정학적 단층대의 폭발이 어떻게 대마도 영주의 뻔뻔한 거짓말을 낳았고 또 어떻게 지금 9707번 버스가 다니는 대자암의 그 평화로운 승려들마저 피 묻은 챙을 주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오늘 아주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시적인 국가 간의 충돌이라는 웅장한 지도 아래에는 언제나 자기 손을 피로 물들여가며 무너지는 성벽을 덜덜 떨면 지탱해야 했던 무수한 개인들의 미시적이고 비극적인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탕 속에서 피를 흘리고 도망치다 죽고 또 맷돌로 적을 밀어내며 살아남아야 했던 평범한 자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온몸으로 받아냈던 거네요. 오늘 저희를 함께 그려본 두 사람의 얼굴을 머릿속에 한번 띄워보시죠. 붉은 끈의 무사와 어린 승려 말이죠. 네, 갑옷 안에 붉은 끈을 단단히 묶고 평생을 살육의 전장에서 보낸 사츠마의 베테랑 무사, 그리고 무거운 맷돌을 굴리며 피 묻은 손으로 덜덜 떨고 있던 17의 어린 승려.
역사는 흔히 국가 간의 거대한 충돌이나 왕들의 결정으로만 요약되지만요. 결국 그 무자비한 톱니바퀴 사이에서 짓눌리고 변모하고 필사적으로 버텨야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름 없는 개인들이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내일 청취자 당신이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평범한 동네 산봉우리나 우연히 마주친 박물관의 오래된 도자기 하나를 볼 때 한 번쯤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이 눈부신 아름다움 뒤에는 과연 어떤 이름 없는 자들의 필사적인 버팀과 피눈물이 숨겨져 있을까? 라고 말이죠.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오늘 파헤쳐본 이 치열한 이야기들이 늘 새로운 시각을 찾는 당신의 호기심에 작은 유레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돈된 지도를 확 찢어버리고 그 이면의 생생한 질감을 직접 만져보는 이 지적 탐구의 즐거움, 다음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도 계속됩니다.